지난 시간에는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 1차 왕자의 난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앞의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1편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의 둘째 형인 이방관은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당시 나이가 많았던 이성계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몸져 눕습니다. 이에 이방가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가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왕인 정종이 됩니다. 정종은 자신도 제거당할까봐 무서웠기 때문에 재상의 자리와 실권을 이방원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왕은 정종이었으나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방원이 쥐게 되었습니다. 정종은 애초에 왕의 자리에 크게 욕심이 없었고 동생인 이방원이 무서웠기 때문에 늘 사냥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정종은 허수아비 왕으로 지내고 이방원은 자신의 권위를 누리며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요.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세력을 정탐했던 박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포는 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자신이 2등 공신으로 밖에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주변에 원한을 토로하고 다녔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 때 가장 공이 컸던 민무구 민무질 형제도 2등 공신을 줬는데 원한을 숨기지 않는 박포를 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박포는 이방원의 형인 이방간에게 이방원을 제거하자고 합니다. 왕위에 욕심 있었던 이방간은 아버지인 이성계와 주변의 만류에도 박포의 말을 듣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방원은 방에 들어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면 또 형제인 이방간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고 있는 이방원 앞에 이방원의 아내 민씨가 나섭니다. 민씨는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혀주며 나가서 싸울 것을 권합니다. 이방원은 민씨의 권유를 받고 나서야 이방간의 세력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방간의 세력은 이방원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방간을 제압하고 박포를 처형합니다. 원래라면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복 동생인 이방석을 죽인 것처럼 이방간도 처형해야 했지만 이방원은 이방간을 죽이지 않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정종 역시 피가 섞인 친형제를 죽이지 말라고 이방원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 2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은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종은 왕의 자리를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이방원은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됩니다. 이제 이방원이 그토록 원하던 왕위에 올랐으니 조선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성계가 아들을 단죄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세력은 이방원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무패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아들이었던 이방원에게 생애 첫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성계는 평양에 남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 이성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은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태종이 왕으로서 조선을 안정시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성계는 이방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의 왕자의 난과 아버지의 반란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이방원의 경계심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경계심의 화살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원경왕후가 된 민씨와 민씨의 가문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비의 집안 세력이 강해서 왕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종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여러 번 배신을 당한 뒤였기 때문에 외척 세력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당시 안 그래도 강했던 원경왕후의 집안 세력은 태종과 함께 각종 위기를 넘나들며 한층 힘이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세자인 양녕대군은 민씨 가문에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양녕대군이 후에 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민씨 가문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많이 들여서 원경왕후와 민씨 가문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남녀의 관계가 비교적 동등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방원이 위기에 놓였을 때 민씨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들어옴에 따라 남녀 간의 지위의 차이가 생겼고 이는 그동안 이방원과 고난을 함께해온 원경왕후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된 두 사람은 곧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종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원경왕후의 시녀와 환관 20명을 쫓아냅니다. 게다가 원경왕후를 모시던 시녀 중 한 명과 잠자리를 같이 하기까지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치욕에 원경왕후는 시녀를 불러 혼을 냈는데 이것을 알게 된 태종이 원경왕후의 남은 시녀와 환관을 모두 쫓아냅니다. 한때는 생사고난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갔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때부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집니다. 원경왕후의 시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6년 후 원경왕후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의심 많은 태종이 신하들의 반응을 보려고 왕의 자리를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내어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하나같이 나서서 반대를 합니다. 그 중에는 원경왕후의 동생들이었던 민무구와 민무질도 포함되어 있었죠. 신하들의 반대로 태종의 왕위 물려주기 퍼포먼스는 일주일 만에 없던 일로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건이 생깁니다. 상소문이 하나 올라온 것인데요.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태종이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을 때 기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소문에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양녕대군을 앞세워 권력을 쥐려고 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양녕대군이 왕이 되면 민씨 가문이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 의심했던 태종은 이들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인 민재가 사망하자마자 두 형제에게 자결하도록 어명을 내립니다. 안 그래도 태종이 왕이 된 후 외면당해 왔던 원경왕후는 동생들마저 죽자 큰 시리에 빠집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소문을 올린 것은 자신의 아들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에게 모두 배신당한 원경왕후는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6년 후 또다시 비극이 벌어집니다. 원경왕후의 남은 동생 민무의 형제마저 염치홍의 노비 문제를 가지고 시비에 휘말린 것인데요. 사연은 이러합니다. 염치홍의 개인 노비가 원래 자신이 공노비였다며 염치홍에게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이때 태종은 사원부의 판결을 뒤집고 그를 공노비로 인정하고 나라에 귀속시켜버립니다. 염치홍은 태종이 뇌물을 받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개인 노비를 빼앗긴 억울함을 민무회에게 전달했고 민무회는 이 사실을 국내에 퍼뜨립니다. 민무회가 태종의 판결에 의심을 품는다는 소식은 태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태종은 민무회와 민무율 형제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6년 전 민씨 형제에게 죽음을 내린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민무회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원경왕후의 동생들을 죽이는 것은 태종의 마음에도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또 두 형제를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자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2년 전 자신의 외삼촌들인 민무회와 민무율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말했던 것을 근거로 들며 민무회와 민무율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한 달 동안 고민에 빠지지만 결국 두 형제에게 자결을 할 것을 명합니다. 원경왕후는 또다시 아들인 세자와 왕인 남편에 의해 동생들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깁니다. 도대체 왜 양녕대군은 두 번이나 자신의 외삼촌들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양녕대군의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훌륭한 왕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늘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고 특히 여자 문제로 태종의 골머리를 앓게 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이대로면 양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위기의 세자 양녕대군은 태종의 마음에 다시 들기 위해 태종이 가지고 있던 민씨 가문에 대한 경계심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결국 아버지인 태종의 호의를 얻어 세자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외삼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이런 꼼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던 양녕대군은 결국 세자에서 폐위되고 늘 성실하게 책을 가까이 하던 충녕대군이 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충녕대군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이때 왕위에 오르게 되는 충녕대군이 바로 조선에서 제일 어진 왕이라고 불리우는 세종대왕입니다. 한편 원경왕후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원경왕후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곁을 지킨 의외의 인물은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드라마 원경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태종이 너무 못되고 원경왕후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려시대는 왕비의 지방과 무신들의 힘이 강해서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태종이 꿈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형제들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데 태종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행동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태종이 끝까지 원경왕후 곁을 지킨 것을 보면 함께 왕위를 꿈꿨던 동반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태종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인보다는 왕권 안정을 선택한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종의 비정함은 조선과 세종에게는 좋은 일이었는데요. 태종이 많은 피를 불러왔기 때문에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세종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없었으며 덕분에 세종이 원하는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건 역시 사실입니다. 게다가 태종은 조선시대 왕 중 유일하게 문과에서 과거에 급제한 왕이었는데요. 고려시대 때 무려 전국 10등으로 과거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이 비상한 머리로 태종은 화폐를 만들어 통용하고 병권을 통일하는 등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늘 복잡한 평가가 따르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역사는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수록 우리의 사고가 깊어집니다. 오늘은 드라마 원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야기 위주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나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익히는 것은 과거의 선조들의 결정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역사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사유할 거리를 올려드리는 사유식탁이었습니다.